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합니다. 그 TRS 회원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쟁점 답안지하고 TRS 훈련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합격 점수 50점 중반 이후는 무조건 나와. 왜냐면 이 정도 하면 20개의 사례를 그냥 30분이면 머릿속에 탁 떠올려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게 될 하루에 하나씩 하면은 아마 로스쿨 전국 모의고사 1년에 3번씩 보는데 5년씩 줬으니까 15개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오후에 끝나면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하면 이거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치니까 이것만 리마인드 훈련하세요. 자, 질문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3번부터 먼저 해야겠네. 예방적 금지에서 가처분 얘기가 나오는데 왜 집행금지는 안 됩니까? 이거는요, 개념적으로 볼 때 예방적 금지 수는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처분이 발령됐어요? 안 됐어요? 처분이 발령 안 됐어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집행정지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집행정지의 대상이 처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방적 금지 수는 가처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집행정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오늘 배우는 거구나. 집행정지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근데 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이 발령되는 걸 전제하기 위한 거니까 예방적 금지는 예외로 갈 수 없죠. 그러면 현상유지 가처분은 왜 필요하냐면 너무 간단한 건데 예방적 금지의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지금 철거가 임박했어. 그래서 철거를 못하게 한다. 또는 어떤 예를 들면 철거가 임박한 걸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예방적 금지는 물리적 전제가 뭐냐면 침해가 임박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침해가 시작돼 버리면 철거가 돼 버리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배우겠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는 처분이 발령된 이후에는 집행정지인데 처분이 발령되기 전에는 이렇게 침해가 많이 이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일단 멈추게 하는 현상유지 가처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유지 가처분은 예방적 금지 수는 현상유지 가처분이 결합 안 되면 이 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 왜요? 철거가 임박했어. 침해가 임박했어. 철거가 임박했는데 철거가 시작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소리가 있어.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봤자 집행 부정기가 원칙이라면 예방적 금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면 한 2년 기다려야 될 거야. 2년 내에 집은 다 끝났을 거 아니야. 2년이 뭐야? 이틀이면 다 끝날 건데. 철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방적 금지 소송은 현상유지 가처분하고 같이 제기하는 얘는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은 현상유지 가처분이 없으면요. 소송 제기하면서 멈춰놔야 돼. 아니, 처분의 발령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최종 판결이 나오면 1심 판결 소송도 6개월 걸리는데 6개월 안에 처분 발령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현상유지 가처분을 같이 더불어 신청하지 않으면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침해가 임박했어. 잘 보세요. 침해가 임박했어.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이런 처분이 임박했는데 처분이 발령된 이후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는 권력유지가 안 된대. 그래서 아예 처분 자체를 발령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우리 행정법 체계는 23조 1항에 따라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 선언되어 있단 말이야. 오늘 배워. 그러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을 제기해도 이 소송 자체만으로는 어떤 처분 발령이 정지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현상유지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제기가 나왔어요. 취소 제기에 따른 기속력, 즉 쟁처분으로가 나오는데 어제 드린 판례에서 보면 판례는 2편을 쓰지 않고 자꾸 보면 후속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판례가. 근데 지금 얘기는 뭐였냐면 거부처분 취소 제기 나왔어. 근데 재처분으로 다시 거부처분이 나오는 건 이거 분리병용 금지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불병용에 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그런 고민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리병용 금지 원칙은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가 원처분보다 불리익한 판단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분리병용 금지 원칙. 그러면 만약에 재처분으로 해서 더 불리익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다 헷갈리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한번 볼까? 처분이 있어. 자,
2개월 영업정지가 있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있어.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취소 판결의 사유가 뭐냐면 절차 한계가 있대. 배터리 행정처리 적법 절차를 거쳤어. 여기서 말하는 적법 절차는 여기는 이상한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이유 절차상하자가 있다. 이 둘의 기속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하자를 보완해야지. 왜냐면 위법 사유를 보완하는 거.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하는 거. 이게 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라는 의미예요. 시험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불변금이 나왔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요? 적법 절차를 거쳐봤더니 얘가 상당히 문제 있는 걸 더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위반 사유라고 했던, 예를 들면 이래요. 처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던 게 뭐냐면 영업 시간에 영업을 했어. 시간에 영업을 했는데 이 시간의 영업이 한 2시간 남짓이야. 그러면 사실 영업정지는 2, 3일 정도밖에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적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장부 같은 거 다 대조하고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상습적으로 해오는 게 밝혀졌네.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가중했어. 그럼 이게 분리변경 금지원칙이야? 아니란 말이야. 분리변경 금지원칙은요, 이 판결 자체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그렇게 바꾸는 판결을 못한다는 의미야. 그러면 후속 조치는 뭐냐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만 하면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못 갖췄다라는 이 부분을 처분,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분리처분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보세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의견 소명 받고 이거 조사하고 절차를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영업주 이놈이 알고 보니까 비밀장부 같은 게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보니까 미성년자 고용해가지고 그런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안이 있었네? 그럼 얘는 이제 형사교도소로 가야 돼. 이런 경우는 영업 취소도 해버릴 수 있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얘가 미성년자 고용해가지고 유흥 적격으로 사용한 흔적이 어디서 나왔네? 그럼 얘는 그냥 영업 취소야. 그리고 형사고발이야. 이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 판결하고 상관없는 거지. 왜냐면 새로운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한 거니까. 다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주고 즉 적법 절차 거치고 새로운 사유인 미성년자 고용을 이유로 영업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거부처분 이유, 판결 재결 이유도 표현했지만 거부처분 이유에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은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우리가 저번에 썼던 을에게는 유리했겠지만 어쨌든 취소가 됐으니까 가백에 불리하여 이건 알 수 없다는 걸. 왜? 거부처분만 취소됐을 뿐이야. 거부처분 그 판에서 얘기하잖아요. 거부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얼마든지 다시 거부처분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권리침은 없잖아. 그러니까 후속처분이 나와봐야 이 거부처분 취소 제기로 인한 후속 조치로 너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다투는데 재개를 다툰다고 해서 다투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얘 다툴 수 있어. 그리고 얘가 나와야 너의 권익침해가 확정될 거 아니야. 게다가 네가 얘를 다투니까 법원에서 재결 취소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얘가 나오면 얘도 다투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왜냐면 얘가 취소됐다고 후속 조치 얘도 취소되는 규정이 없거든. 그냥 얘를 다투어야 돼. 얘를 다투는 건 실효적인 직접적 권리 수단이 될 수 없다. 유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이게 소원 사실에도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후속 조치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다툴 소익이 없다. 주의할 건 거부처분 취소 대결 사실 대상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과연 재결 취소의 대상이냐? 원처 문제니까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 고연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안에서도 지금 감히 주장하는 건 뭐야? 거부처분이 적법한데 왜 취소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내용상하자를 주장하는 거야. 재결 취소 소송은
주체 형식 절차 하자가 있을 때도 다툴 수 있는데 그런 시험도 잘 안 나와. 항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걸로 돼. 왜? 주체 형식 절차상 하자는 논란이 없잖아. 논란이 없는 걸 왜 내? 내용상 하자에 그나마 논란이 있으니까 걔를 내는 거예요. 주체 형식 절차상 하자가 포함되는 건 논란이 없어서 판례가 없어. 내용상 하자에 관해서만 판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밖에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에 어떤 구도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 입시에서는 둘 다 물어봤다. 소의 대상과 소의까지 써보라고. 오늘 시험 볼 거야. 선생님 판례를 대법원에는 없어서 1심 판결서에 나오는 사실관계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압축했어. 시험 그냥. 그것 때문에 어제 늦게 갔어요. 우리 민채 수학 봐줘야 되는데 수학도 못 봐줘.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국가기관의 업무적 쪽은 전 참 옛날부터 A급으로 특일급으로 맨날 시켰는데 왜 안 나오는지.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내니까 안 나온다고. 중요한 쟁점이어서. 자, 이거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판례부터 알아야 돼요. 판례는요. 선생님 국가기관만 나왔는데 왜 국가까지 쓰세요? 왜냐면 이게 동일 평면에서 같이 논의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제목도 국가 등의 원고적에 이렇게 많이 논의한단 말이야. 여기서 등이 국가기관이야. 그래서 같이 그냥 해버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나 또는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해서 판례를 둘을 차별하지 않고 판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예외적 긍정사래요. 키워드는 뭐였지? 키워드. 자, 연상학습. 첫 번째. 일방. 다른 국가기관의 일방적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고, 이게 이제 총성이지.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세 번째는 유유적절. 뭐가? 항고성을 제기하는 게 유유적절할 때. 당사자 능력 및 엔드예요. 능력과 이렇게 써도 돼. 뭐 엔드니까. 원고적격 인정된다. 다툴 방법 세 가지로 뭐라고요? 첫 번째 내부 조정, 권한쟁의, 기간소송. 기간소송 조문 몇 조 있었지? 행정소송? 45조예요, 45조. 45조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판례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아. 그런데 가설이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설은요. 지자체에 관해서는 이런 예외적 긍정서를 취하지 않아. 지자체에 대해서 판례가. 그러니까 국가기관인데 국가가 문제에 있는 것은 서울대 법인화 전에 서울대를 대신해서 이제 국가가 다툰 사안이었죠. 국가 서울대하고 관악구 보건소정하고 국가기관이 문제가 됐을 때는 둘이 있단 말이야. 국민권익위하고 성관위장, 경기도 성관위장 사건이 하나 있었고 2013년 판례, 2013년 18년은 소방청장인데 소방청장 사건이 있는데 문제는 국민권익위에 잘 보세요. 국민권익위의 일방적 조치로 성관위장 또는 소방청장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고 얘네들이 이런 권익의 조치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왜요? 특히 성관위 같은 경우는 업무상 독립돼 있잖아. 내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직근된 공통 상급기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소방청장도 마찬가지야. 바로 직근의 공통된 상급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그게 없어서 내부 조정 안 된다고 받고. 그리고 권한쟁의는요. 헌법에서 배웠죠. 국민권익위는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야. 헌법 111조에 나오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 얘는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쟁의가 안 된다고 받고. 기간소송 법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법 45조 규정에 따라 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어.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유적절한 수단이 됐던 거예요. 사안에서.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64조의 4에 들어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될 때는 권익위를 내면 국법을 주면서 별도로 다툴 방법이 없는 뭐 국법을 현행법으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넣든지 아니면 아예 국가를 내든지 그냥 그러겠지. 다소는 어떻게 본다고요? 다소는 소개만 해. 실무는 아니니까. 소개를 해주면 좋아하겠지. 다소는 판례와 다르게 국가와 국가기관을 구분하는 거지. 국가나 지자체는 얘는 공법인이야. 따라서 행정소법 8조 2항에서 주는 데는 민소. 51조에 따라서 얘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 따라서 당사자 적격의 전제인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당연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고적격도 인정 가능해. 그리고 이 판례는 이 이상은 얘기하지 우리 판례도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을 개인적 공권으로만 볼 거냐, 즉 국민의 권익구조로 한정할 거냐, 아니면 국가적 공권을 포함한 개별적 이익으로 볼 거냐, 이건 논란이 있어. 사실 이건 논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언급해주면 사실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소송이니까 국민의 권익인 개인적 공권으로 한정한다면 항고소송을 못 다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제기되겠어요? 후속 조치로. 만약에 국가 등의 원고적 이제 부정소로 갈 텐데 개인적 공권으로 한정한다면 여기는 입법론이 제기가 돼야 되겠죠. 야, 그래서 만약에 국가 등도 다투려고 한다면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해석상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써줘야 돼요. 여러분이 답안지는. 이런 것들을 자기 자체다니까 논해야 돼. 이런 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런데 긍정서를 취한다면 긍정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 공권도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된다. 왜? 12조의 법률상 이익은 개인적 공권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적인 주관적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주관 소송이 주관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반대로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익.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으면 국가적 공권, 국민이 갖고 있으면 개인적 공권이죠. 주관적인 개별적 이익으로 보자는 거지. 개별적인. 그럼 이제 긍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설 논의도 사실 써주면 좋겠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 왜냐면 조문의 해석이니까. 이렇게 조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는 법리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단 말이야. 논리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만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판례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써야 되고 판례대로 가더라도 다소는 반드시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소를 막 5-6줄 이렇게 쓰는 건 제가 볼 때는 오버고 3줄, 4줄 정도로 막아버려요. 별도의 논의로. 특히 조문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여기서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 판례 키워드 놓치지 않는 거, 다소를 소개하면서 민수법 51조까지 언급하는 거, 그리고 학설 논의에서 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을 개인적 공권으로 한정할 거냐, 주관 소송으로서 국민의 권익구제 소송이라면 국민의 개인적 공권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부정설, 이 견해는 국가나 국가기관이 만약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입법을 하라는 거예요. 입법을 그냥. 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줘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석으로 하지 말고. 소송은 형식적인 확실성이 필요하니까. 긍정설에 따르면 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주로 국민의 개인적 공권이 문제가 되겠으나 주관적인 개별적 이익으로 본다면 국가적 공권도 해석상 포함될 수 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죠. 다소,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약간 다소 같아요. 이쪽이. 예전에 박효수 교수님하고 얘기해봐도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셨거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을 꼭 국민의 개인적 이익인 주관적 공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주관적인 개별적 이익으로 봐서 국가도 법에 의해서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국가적 공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익이 있다면 그런 이익 침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건 사실은 항고소송의 어떤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국가나 국가기관은 자기들끼리 다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근데 국민권익위법 보니까 64조에 사회 딱 집어넣으니까 깔끔히 해결돼 버리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